2011도 사팔 판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사기, 생명윤리 미찬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줄기세포 연구로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연구자가 연구비를 빼돌리고 허위 자료로 연구비를 받아내었는지, 또 불임 여성들로부터 난자를 받는 과정에서 법이 금지한 유상거래를 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구윤리 논란을 넘어서 생명과학 연구에서도 형사법의 기준은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대표적 판결이다. 사건의 개요를 쉽게 말하면 이렇다. 피고인은 생명공학 연구의 책임자로서 법인과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일부 연구비가 실험이나 연구 목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다. 연구비는 특정한 연구를 위해 쓰라고 지급된 돈인데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차명계좌로 옮기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와 허위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마치 기자재나 실험동물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산부인과 병원 측과 함께 불임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들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나 과배란 주사비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고 그렇게 받은 난자를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논문 내용과 연구성과를 과장하거나 일부 조작하여 기업과 외부기관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까지 받아냈다고 보아 사기죄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째, 난자 제공의 대가로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시술비를 감면해 준 경우에도 생명윤리법이 금지하는 유상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둘째, 연구비가 법인 소유의 재산인지,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서 횡령죄의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되었다. 셋째, 허위 세금 계산서나 허위 구매 자료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다. 넷째, 논문 일부 조작이나 연구성과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후원금을 받은 행위를 형법상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먼저 난자 유상거래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법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피고인 측은 직접 현금을 준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비를 깎아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유상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래 불임 여성들이 부담해야 할 인공수정 시술비와 과배란 주사비를 깎아주었다면 그것도 결국 경제적 이익을 준 것과 같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내야 할 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도 법이 말하는 재산상 이익이나 반대급부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규정은 난자를 일반적인 인공수정배아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대법원은 불임 여성들에게 비용 감면을 해주고 난자를 제공받아 연구에 사용한 행위가 생명윤리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연구비 횡령 부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구비가 명백히 법인의 재산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연구 책임자로서 그 돈을 관리하고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이 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구비가 단지 연구 책임자, 개인에게 맡겨진 자율적 자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인이나 정부가 특정 연구를 위해 준 돈은 그 연구 목적에만 써야 하는 제한된 재산이고 연구 책임자는 그 돈을 보관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법원은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실험용소 구입비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옮기거나 법인 이사장, 가족의 결혼식 식대 등 연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또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비를 받아낸 부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실험용 기자재를 사지 않았는데 산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실험용 돼지를 사지 않았는데 산 것처럼 꾸며 연구비 집행기관에 증빙자료를 낸 것은 상대방을 속여 돈을 지급하게 만든 전형적인 기망행위라고 본 것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제출된 증빙자료가 진실하다는 전제 아래
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자료가 허위라면 연구비 지급 자체가 속아서 이루어진 처분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논문 조작이나 연구성과 과장과 후원금, 수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으로는 논문에 조작이 있었고 연구성과가 부풀려졌다면 그로 인해 받은 후원금도 모두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형사법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논문 일부의 조작 사실을 전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기업이나 외부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동기와 목적도 단순히 논문의 세부 데이터가 완벽하다는 점만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기업의 경우 사회환원적 성격도 있었고 다른 기관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 자체보다 넓은 후원 목적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논문 조작이나 연구성과 과장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후원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이 판결의 판결 요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난자 제공의 대가로 의료비를 깎아주는 것도 유상거래에 해당하고 연구비를 맡은 연구 책임자가 그 돈을 다른 데 쓰면 횡령이 되며 허위 자료로 연구비를 받아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연구 논문에 일부 조작이나 과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후원금 수령까지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형사재판에서는 기망행위와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인간의 존엄과 과학, 연구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생명윤리법이 난자 유상거래를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난자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와 생식능력, 그리고 인간 생명 형성과 연결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난자 제공을 유도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신체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몸을 거래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금지 규범을 둘 수 있고 대법원의 해석도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난치병 치료 가능성과 과학 발전을 내세울 수 있지만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인간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는 없다는 점이 이 판결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형사법적으로 보면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경계선을 그었다. 하나는 생명윤리법 위반 부분이다. 대법원은 법문헌을 형식적으로 좁게 읽지 않고 난자 제공의 대가로 비용 감면을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고 보아 처벌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직접 현금 지급만 처벌하고 비용 감면이나 채무 면제는 허용한다고 하면 법은 너무 쉽게 우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는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용 보전이고 어디부터가 금지되는 반대급부인지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도 남는다. 또 다른 형사법적 의미는 연구비 범죄에 대한 엄격한 태도이다. 연구 현장에서는 때때로 연구실 운영상 필요를 이유로 연구비를 융통성 있게 썼다는 식의 변명이 등장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사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목적의 연구비는 엄연히 타인의 재산이고 허위 증빙과 차명 계좌를 이용한 집행은 연구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연구 현장에 만연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논문 조작과 후원금 수령을 사기죄로까지 연결하지 않은 부분은 형사법의 신중성을 보여준다. 사회적으로는 매우 큰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라도 형사처벌을 하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형사법이 도덕적 분노를 그대로 받아 적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비판도 가능하다. 과학 연구 후원에서 연구성과의 진실성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논문 조작 사실이 후원자의 처분 결정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엄격하게 볼 여지도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이 부분은
형사사기죄의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남긴다. 법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사건은 중요하다. 난자 채취는 단순한 혈액 채취 같은 것이 아니라 과배란 유도와 침습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고 여성의 건강에 적지 않은 부담과 위험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난자 제공을 돈이나 비용 감면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연구재료 확보 수단으로 삼을 위험과 연결된다. 또 줄기세포 연구에서는 유전자 지문 분석, 테라토마 형성 검사, 배아체 형성 검사 같은 복잡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검증 과정 자체의 신빙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과학적 진실성의 문제도 매우 컸다. 결국 이 사건은 연구윤리 위반이 곧바로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대상자 보호와 연구비 집행의 진실성, 그리고 과학적 검증 자료의 신뢰는 형사법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2011도 48 판결은 생명과학 연구라고 해서 형사법의 일반 원칙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비용 감면을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받아 연구에 이용한 행위는 생명윤리법 위반이고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빼돌리거나 허위 증빙으로 받아낸 행위는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 다만 논문 조작이나 연구성과 과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후원금 수령까지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부분은 기망과 고의가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판결은 한편으로는 생명윤리와 연구비 집행의 엄정한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법의 책임원칙과 엄격한 증명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